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인대가 만약에 늘어나 있다 그러면 발목 관절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정상 발목 관절하고는 달리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에서 보면 바깥쪽 발목이 이렇게 관절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인대를 보면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대가 많이 늘어나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만성으로 습관성으로 발목을 삐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밖에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늘어나 있는, 찢어져 있는 인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짧게 만들어서 뼈에다 붙여주고, 이것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인대나 골막을 이용해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덧대서 발목을 보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대부분 만성 발목 염자, 자주 잘 삐는 분들이 문제가 발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발목 염자가 있으신 분들의 50%에서는 발목 관절 안에 또 어떤 다른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대 수술을 하면서 그 관절경을 통해서 그 발목 관절 안에 있는 질환까지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습관성으로 계속 발목을 삐고 그게 10년, 20년 지나가고 되면 나중에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 하든지, 뭐 발목 관절 굳히는 유압수를 하든지, 이런 큰 수술로 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난 발목 삐니까 이거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거는 말은 되게 어렵죠. 박리성이라는 거는 이제 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골연골염은 말 그대로 골은 뼈고 연골은 연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 이런 뜻인데, 3차원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황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은 다 뼈거든요. 그래서 여기 희게 보이는 이 부분이 연골입니다. 발목 관절에서. 연골의 일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병인데, 연골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연골하고 뼈하고 같이 물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리성 골연골염이 있으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뭔가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 밑에는 연골한 낭종이 같이 이제 무릎 같은 게 같이 뼛속에 같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리성 골연골염이 단순히 연골만 벗겨진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연골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으로 보이는데 방금 보신 이 엑스레이처럼 뼈하고 같이 물고 떨어지게 되면 엑스레이에서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연골만 벗겨진 부분. 그래서 이제 연골이 이렇게 가다가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였지만 MRI나 이런 좀 더 예민한 검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관절경을 해서 보도 이렇게 불안정한 연골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제 뼈하고 같이 떨어진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에서도 우리가 진단을 가능했지만 이렇게 한 번 더 MRI를 보면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데 연골하고 뼈하고 같이 떨어져서 실제로 이게 희게 보이는 부분은 연골이지만 밑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뼈거든요. 그래서 연골하고 뼈하고 같이 물고 떨어지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상 자체가 이 박리성 골연골염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안 아프세요. 체중을 싣고 디디고 다닐 때가 굉장히 발목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어깨나 무릎에 관절경 수술하는 걸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는데 발목에도 조금 더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발목 내시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경을 하면 이렇게 한 0.5m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이렇게 두 군데 좀 뚫어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을 모니터 화면으로 보면서 굉장히 확대된 시야, 이제 정상으로 보는 것보다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좀 재활도 그 다음날부터 바로 걸어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하면, 이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관절경으로 발목 관절 안을 들여다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인데, 일부분이 없죠, 여기는. 일부분이 연골이 없고, 밑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뼈가 이렇게 벌써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연골을 이제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이 뼈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뼈 속에는, 피가 들어있거든요. 이 피는 조금 우리가 혈액에 있는 피하고는 조금 다른 피입니다. 그래서 뼈 속에 들어있는 피는 줄기세포라는, 그래서 뼈도 될 수 있고, 연골도 될 수 있고, 근육도 될 수 있고, 신경도 될 수 있는 엄마세포가 되는 줄기세포가 뼈 속에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경우에는 뼈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면 이 뼈 속에 있는 피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결손이 있는 연골 부분을 덮게 되고 나중에 그 피에 들어있던 줄기세포가 이제 연골로 이제 분화가 돼서 안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한 1년 정도 지난 상태에 이제 연골이 다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증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박리성 골연골염이 있는데
이제 연골만 벗겨진 타입에서는 굉장히 엑스레이에서는 진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다 멀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발목이 아파서 왔어요.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증상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박리성 골륜골염하고 비슷한 증상이지만 발목 관절염이 있습니다. 발목이 굉장히 아픈 건데 어떨 때 아프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죠. 체중이 안 실린 상태에서 안 아픈데 일어서고 체중을 오래 걷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계속 아픈 건데 박리성 골륜골염은 굉장히 일부분의 골연골이 결손이 되는 거고 발목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 전체 발목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 따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릎 관절염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딸게 되면 이제 다 따라서 없어져 버리면 뼈하고 부딪혀가지고 뼈에 있는 신경이 서로 닿아서 자극이 돼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목 관절염이 있으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이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안 심한 상태의 관절염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심한 상태의 발목 관절염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목 관절이거든요. 근데 연골이 원래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연골이 잘 남아 있는 분들은 서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안쪽이 조금 좁아져 있고 여기는 안쪽이 완전히 닿아 있고 여기는 윗부분도 닿아 있고 저기는 완전히 다 닿아 있죠, 뼈가. 그래서 연골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뼈하고 서서 찍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엑스레이만으로 관절염이 진단이 되는데 이런 발목 관절염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진통소염제에서 이제 염증을 깔아앉혀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연골 주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심한 경우라 그러면 이제 발목 내시경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풀하기처럼 이렇게 발목 연골이 이렇게 벗겨지려는 부분을 레이저로 이렇게 다듬어 주게 되면 매끈한 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이렇게 발목이 이런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발목 자체의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분인데 발목이 안으로 돌아가 있으면 바깥쪽 연골은 괜찮습니다. 근데 안쪽 부분만 이렇게 닿아 있죠. 그래서 여기만 이제 국한적으로 관절염이 생겨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체중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안쪽으로만 내려가게 돼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뼈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체중을 바깥쪽으로 돌려주게 되면 체중이 바깥쪽으로 분산이 되면 바깥쪽에 있는 괜찮은 연골로 우리가 좀 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인공관절 하든지 뭐 유압술 하든지 하게 되면 너무 바깥쪽 연골이 남아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아까운 상태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발목 관절염이 말기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붙이는 수술, 그러니까 발목 위에 뼈랑 밑에 뼈랑 이렇게 고정하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발목 관절은 가능한데 이렇게 인공관절로 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발목을 굳히는 수술을 하면 일단 통증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지만 단점이 이렇게 발바닥이 땅에 다 닿는 상태에서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평지 걸을 때는 괜찮지만 산이나 등산하거나 이런 거는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하실 때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나는 발목 관절이 다 살아있으면서 관절염 치료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로도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환자분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포츠를 좀 하시고 액티비티가 필요하신 분이면 인공관절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뭐 새로 나중에 플라스틱이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인공관절의 문제점들이 싫으시면 이제 아예 그냥 굳히는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에 흔한 질환 그리고 발목이 흔한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강의 내용 말고 좀 더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면 100% 치료가 완벽하게 가능한가요? 재발은 하지 않나요?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재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무지외반증을 수술하고 재발의 빈도를 한 5%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헌에 따르면.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휘어있는 발가락을 똑바로 편 상태에서 재발을 하더라도 원래만큼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을 신으면 항상 이 세 번째 발가락 위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약간은 돌아갈 수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하는 목적 자체가 발볼을 줄여주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줄어들게 되면 신발 신는 것도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득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발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굳은 살이 생긴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특정한 부위에 티눈 같은 게 자꾸 생긴다는 분도 계시고 또 사마귀 같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들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예, 그걸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은살하고 티눈하고는 이제 압력이 많이 가는 부위에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막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감별을 해야 되고, 보통 굳은살이나 티눈은 이렇게 발바닥에 있으면 이제 엄지발가락 신발 닿는 면이나 새끼발가락 신발 닿는 면에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신발만 조금 넓은 신발을 신으시면 이제 자꾸 이제 체중이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절로. 근데 그게 아니고 발바닥 쪽에 생기는 티눈이나 굳은살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체중이 우리 몸에서 전체적인 체중이 발로 내려가면 엄지발가락이 거의 60%를 받고요. 나머지 발가락은 10%씩 받습니다. 근데 발가락 길이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등에 있는 발가락 길이가 조금이라도 길면 두 번째 발가락이 원래 체중을 10%만 받아야 되는데 다른 발가락에 비해서 조금 더 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15%, 심하면 20%까지도 체중이 두 번째 발가락에 이렇게 집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집중이 되면 그 발가락 밑에 굳은살이 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길어서 발바닥 밑에 있는 특정 부위의 발가락 밑에 굳은살이 잡히는 거라 그러면 치료가 이제 발가락 길이를 좀 짧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깔창을 해서 압력이 안 닿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길이는 정상인데 발바닥에 굳은살이 잡히는 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 발가락 밑에. 그런 분은 이제 보통 무지의 반증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체중이 60%가 엄지발가락 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체중을 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체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서 두 번째 발가락 밑에 굳은살이 잡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무지의 반증을 교정을 해주면 저절로 두 번째 발가락 밑에 생겼던 굳은살이 없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족부 질환에 대한 강의와 여러분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활동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발을 자주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우리 보통 화장을 하시면 얼굴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화장하고 얼굴을 보듯이 하루에 발을 여러 번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발 관리가 진짜 더 중요한 그 부분을 와닿는데, 그런 분들은 감각도 많이 무뎌져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 발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자주 발을 잘 살펴보시고, 뭐 이제 시중에 이제 족욕을 하신다든지 뭐 마사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발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이 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그 발을 이제 전문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미리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그 족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도 많이 병원에서 하시잖아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예, 한 5년 전이었을 겁니다. 5년 전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무지의 반증에 대한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하셨는데 수술 후에 바로 변형이 바로 교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미 수술은 하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계속 지내시다가 이제 최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술을 다시 이제 받으셨는데, 그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진을 돌면서 이렇게 발 붕대를 이렇게 풀어 드렸는데 발 모양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환자분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아유 진짜 족부 정형외과라는 걸 선택한 게 참